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2월 과정 주택법 다루겠습니다. 주택법 교재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주택법인데 이 주택법은 7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맞추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럼 먼저 274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거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국민주택이 되려면 일단 규모가 문제가 되는데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요게 원칙이에요.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불러요. 요걸 갖다가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 원칙이란 말을 써놓은 걸 보니까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예외는 수도권 이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한다. 요렇게 예외를 두고 있어요. 다만 원칙은 85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85로 하시면 돼요. 예외는 예외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요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로 첫 번째 요건은 요 규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건축했냐가 중요해요.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그 다음에 LH를 뭐라 부르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그래요. LH.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가 뭘 지방공사라 그랬어요? 지방공사는 예를 들면 울산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 경남도시개발공사 이런 거를 지방공사라 그래요. 그럼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거 국민주택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의 이 재정, 다른 말로 재원이 됩니다. 국가지자체의 재원으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데 규모는 85 이하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이 자금 지원을 갖다가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물론 규모는 85 이하여야 되겠고, 요게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교재 275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 그 민영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했다. 그럼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다시 민영주택이란 뭐가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라고요? 국민주택을 제외했다. 그럼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276페이지로 가보세요. 267페이지 쪽에 보니까 가운데 4번 네모입니다. 4번 네모에 뭐가 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지금 박스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파트형 주택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이 박스에 보니까 그렇게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규모가 300세대 미만이다 라는 겁니다. 300세대 미만. 자, 미만 그랬으니까 요 300세대를 물고 있지 않아요. 물고 있지 않으니까 29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299까지. 예.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라 해야 된다. 자,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기 써져 있는 거 주거적 면적 85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85 이하.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아파트형 주택, 그 다음에 연립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규모가 85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 이하여야 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당연히 도시 지역에 건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형 주택이 요게 올해 개정이 됐는데, 올해 그러니까 이 2025년도에 개정됐단 말이죠. 2025년도에 개정되니까 2025년도에 이걸 출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37회 때 아마 이걸 출제할 것으로 보니까 같이 좀 보셔야 되고, 옛날에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익숙한 원룸형 주택이 요 자리에 있어요. 원룸형 주택, 소형 주택. 그게 요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 소형 주택이 없어지고 대신에 뭐가 들어왔냐면 아파트형 주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룸형 주택, 소형 주택이었을 때는 규모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제한이 있었냐면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규모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돼서 없어졌어요. 거기 박스 한번 봐봐요. 아파트형 주택에 보니까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거기 보니까 면적이 얼마 이하라는 규정이 없죠? 원래 제한이 있었어요. 무슨 제한이 있었냐면 거기에 5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다는 겁니다.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좋아졌지. 그럼 규모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가 삭제가 됐다라고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변한 거예요? 여기 국민주택 규모가 됐으니까 85제곱미터 이하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요 자리가 원룸형 주택, 소형 주택으로 돼 있을 때는 5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일 거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면서 면적 제한이 삭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규모 제한이 어디로 간다?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그게 적용받게 된다. 그럼 면적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요 아파트형 주택에다가 주거적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렇게 면적 제한을 집어넣게 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니까. 그래서, 근데 아직 이게 이제 요게 개정되면서 아직은 이제 출제를 안 했으니까 내년도 37회 출제 대상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요거 연습을 좀 이제 앞으로 출제 가능한 부분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게 개정됐으니까 여기다가 옛날 면적을 넣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여기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랬는데, 이거를 분양평수로 말하면 대략적으로 몇 평쯤 될까요? 분양평수로? 33평 내지 34평 정도 돼요. 딱 잘라서 33평, 34평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분양 면적은
분양 면적은 공영 면적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영 면적이라는 게 크기가 다 달라요.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이걸 다 포함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잘라서 85제곱미터 이하는 33평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면적이 약간 커가지고 34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는 분양 평수를 친다면 33평일 수도 있고 34평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건설사가 그 정도 33에서 34평을 맞춰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에 요즘은 조금 안 맞다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고 실무진들의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를 바꿔야 된다.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은 60제곱미터라 그러면 분양 평수로 치면 몇 평 나올 것 같아요? 뭐 비슷해요. 26평이에요. 그래서 보통 60제곱미터 이하짜리 그러면 보통 59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60제곱미터 이하니까 60을 안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59 얼마 이렇게 분양하는데 그게 분양 평수로는 26평이에요. 그럼 방 몇 개 나올까요? 방 3개 나와요.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애도 잘 안 낳고 나도 한 명 정도밖에 안 나니까 굳이 85제곱미터로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안 그래도 대한민국 땅도 적은데 뭐 지방은 둘째치고 일단 서울 수도권에 짓는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평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규모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59제곱미터 즉 60제곱미터 이하짜리 59제곱미터가 저기 85제곱미터의 가격을 추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거. 역세권에 있는 59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저 33평짜리를 갖다 금액을 추월하는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역세권 근처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식을 따라간다. 일본이 자꾸 아파트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땅이 이제 일본도 도시 쪽은 땅이 많이 부족하니까 아마 우리도 국민주택 규모를 곧 개정을 할 것 같아요. 뭐 물론 내년도에는 그대로 85제곱미터가 적용되겠지만 앞으로는 아마도 2, 3년 내에 아마 국민주택 규모는 이제 85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85가 아직은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단지형 연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 단지형 연립은 그냥 건축법상의 연립주택을 말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은 이걸 갖다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요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도 이거 건축법상 다세대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5개층 이하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말이죠. 연립이나 다세대는 원래 층수가 4개층 이하예요. 헷갈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원래 건축법에서 층수가 몇 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4개층.
근데 주택법에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5계층 이하로 이렇게 심의를 받아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헷갈린다. 이 말이죠, 지금. 주택법에서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아니, 주택법에서는 5계층, 건축법에서는 4계층. 그래서 요거이가 헷갈린다. 이런 소리, 요거. 거기 봐요, 거기 276페이지에 박스에 단지형 연립에 보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몇 계층까지 할 수 있다? 5계층. 단지형 다세대도 5계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현재 주택법이란 말입니다. 거기 276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세요. 276이란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276에 보니까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어? 조그만 글씨에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죠. 276이라고 하는 숫자 거기 파트 04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법이야. 근데 아까 제가 건축법에서는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4계층. 자, 그럼 건축법에 가서 한번 확인할게요. 이게 딱 헷갈릴 수밖에 없게 이게 딱 그게 4계층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358페이지로 가볼게요. 358페이지 맨 밑으로 갑니다. 358페이지 맨 밑에 거기 나의 연립주택이 있고 다의 다세대가 있어요. 거기 나의 연립주택을 보니까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밑에 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몇 개층이야? 4계층이야. 그 다음에 다세대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는 역시 몇 층? 4계층.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를 건축법에서는 몇 계층으로 되어 있고 4계층. 건축법은 4계층, 주택법은 몇 계층까지 할 수 있다? 5계층. 그러니까 요게 법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요걸 숙지 안 해놓으면 혼란이 온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메일 정리 노트를 볼게요. 오늘 드린 메일 정리 노트 꺼내 볼게요. 자, 메일 정리 노트 1번을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무엇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해요. 뭘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또는 뭘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돼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 자, 프린트물 오늘 거는 저 맨 뒤에 있으니까 뒤에 가서 받아오셔야 돼요. 저 맨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1세당 몇 제곱미터 이하다? 85. 여기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주거주택면적 85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다. 근데 예외가 있다. 수도권 이외의 읍면적은 얼마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 여기서는 수도권 이외의 읍면적 얼마까지라고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뒤집어 봐요. 프린트물을 뒤집어 가지고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그 국민주택 규모가 뭐라 그랬어요?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단지형 아파트를 말한다. 어디다 X다? X. 여기 봐요. 여기 아파트형 주택이 들어오면서 소형주택이 없어졌다 그랬고 단지형 아파트도 없어요.
소형 주택도 없어졌고 단지형 아파트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11번에 X가 지금 거기 11번에 그래서 거기 X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거기까지 일단 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3개다. 어떻게 3가지라고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래서 소형 주택,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어졌다. 그래서 거기 좀 정확하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77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277페이지에 가니까 거기 이 꼭대기 5번에 보니까 준주택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준주택. 그랬으니까 주택에 준한다. 뭐 이런 소리겠네. 준주택. 그 주택은 아닌데 주택에 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오노, 다기,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거기 볼게요. 준주택이란 주택 외 동그라미 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는데, 그 박스에 보니까, 박스 1번에 건축법에 따른 기숙사, 그 기숙사의 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이중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의 다를 동그라미 칩니다. 다. 그 다중생활시설이 뭐냐면 고시원을 말하는 거예요. 고시원. 그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 해요.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에 노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부터 거꾸로 올라와갖고, 오노, 다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근데 이게 4개다 보니까 이게 지문으로 이렇게 바꿔놓거든요. 그럼 다음 좀 준주택이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노, 다기 외에다가 뭐 하나 더 집어넣고 문제가,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낼 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준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까봐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그 스케이팅 선수 중에서 그 오노라고 하는 오노.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스케이팅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 선수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좀 넘어뜨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선수가 그때,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격 처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번복이 돼갖고, 그 오노 선수의 또 금메달 또 박탈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잊지 못할 그 오노죠, 오노. 그래서 오노, 다기. 그래서 준주택,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오노, 다기.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맨 꼭대기를 가니까 제목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공공택지. 이 공공택지 거기 앞에다가 별별 2개 쳐놓으세요. 이게 아주 개념이, 그 공공택지란 그 박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밑줄 쳐보세요.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에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방공사가 지금 사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답, 과선, 임야, 잡종지 이런 것들은 주로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럼 여기다가는 지금 현재 건축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밀고 도로 상하수도를 갖춰갖고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대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지 조성을 갖다가 누가 했냐 그랬더니 거기 1번에 보니까 공공이 한 거예요. 그 박스 1번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국가, 지자체, LH, 한국토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가 지금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터를 닦아놨다. 공동주택이 건설할 수 있도록 터를 닦아놨다니까 거기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다 깔아놨다 이 소리예요. 아파트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해놨는데 공공이 조성해놨다. 공공이 조성해놨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공택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따 한 3시간쯤 이따가 한 끝날 무렵쯤에 가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이따 끝날 때쯤 가서 나올 거예요. 끝날 때쯤 가서 이 공공택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끝날 때쯤 가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공공택지 일단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왔냐면 부대시설하고 그 다음에 복리시설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시설이 뭐냐 그랬더니 본 건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본 건물하고 함께 축조가 되어졌는데 분양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 설비 같은 그런 것이죠.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본 건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본 건물과 함께 축조가 되어지긴 했지만 분양 대상물은 아니고 건축 설비 뭐 이런 것들 도로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경비실이라든가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대 시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복리 시설인데 이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편익 증진 시설, 후생 복리 시설을 얘기하는데 애 키우거나 사람 관련 시설을 복리 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박스에 보니까 복리 시설에 보니까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건데 어린 놀이터, 애 키우는 데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근린 생활 시설, 요걸 잘 봐야 되는데 자,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근린 생활 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근린 생활 시설이라 그래요. 다시 근린 생활 시설이란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냥 상가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뭐라 부른다고요? 근린생활시설이고 이 근린생활시설을 뭐라 한다? 복리시설이라고 부른다. 복리시설. 그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슈퍼마켓이라든가 뭐 약국이라든가 뭐 또는 베이커리 같은 빵집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사우나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유치원도 애 키우는데 필요하죠. 주민운동시설,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경로당, 사람 관련 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왼쪽에 부대시설은 주택의 딸린 시설이나 건축 설비 같은 건데 기능 향상을 위한 거죠.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 뭐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 5번 문제를 프린트볼 5번을 한번 볼게요. 프린트볼 5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리사무소, 주차장, 주택단지 내 도로, 경비실 등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해요, X예요?
X죠. 이거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아까 요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구분할 때 이 복리시설은 사람 관련 그 입주자의 후생복리 편익 증진 시설로서 애 키우거나 사람 관련 시설이라고요. 이 복리시설이라는 게 애 키우거나 사람 관련 시설. 그러나 이 부대시설은 것은 건축물의 기능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이라든가 건축 설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딸린 시설, 건축 설비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이다. 기능 향상을 위한 것들. 관리사무소, 주차장, 주택단지 내 도로, 경비실 다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예,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281페이지입니다. 어, 281페이지 쪽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냐면 281페이지 맨 꼭대기에 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업 주체를 크게 두 개로 보려 그래요. 사업 주체를 크게 등록 사업자와 그 다음에 비등록 사업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등록 사업자와 비등록 사업자. 그러면 등록을 할 때 누구한테 등록하라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라 이거죠. 누가 등록하느냐 그랬더니 연간, 여기서 말하는 연간이라고 하는 말은 1년에 이런 뜻입니다. 1년에 단독주택 1년에 단독주택을 갖다가 20호 이상을 갖다가 건설을 하는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라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로서 연간 공동주택을 20세대 다만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었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 되고 물론 연간입니다. 연간은 1년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연간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 대지 조성 사업의 규모가 1년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등록을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문제는 이게 1년에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이상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해야 된다. 비자가 아닐 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만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우리 저 교재 281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박스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면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을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대표적인 게 누가 등록을 안 하냐 했더니 공공이 등록을 안 합니다. 공공. 누가 공공이냐?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런 자들은 등록을 안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공사는 울산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 경남도시개발공사 이런 걸 지방공사라 그러고 지방공기업이에요. 이런 자들은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도 등록을 안 해야 되는데, 이 공익법인은 무료로 집을 고쳐준다거나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극빈자들한테 무료로 집을 지어준다든가 또는 뭐 고쳐준다든가 이런 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조합인데, 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요 등록사업자입니다. 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요 주택조합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고용자인데, 이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이때 이 고용자도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등록사업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 요걸 잘 좀 구분을 해야 일단 시험 문제가 좀 편하게 갑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를 한번 볼게요.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단독주택을 연간 가로 이상, 공동주택을 연간 가로 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라. 거기 밑줄 쳐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하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려면은 단독주택은 연간 몇 회예요? 20호. 요거죠. 요거 지금 단독주택은 20호.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몇 세대? 20세대. 공동주택은 20세대. 그다음에 대지를 조성하는 자, 대지 조성 사업자는 연간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연간 1만, 그러니까 1년이라는 소리죠. 1년에 20호, 1년에 20세대, 1년에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285페이지로 가봅니다. 어, 285페이지로 가니까 뭐가 등장했냐 했더니 주택조합이라는 게 등장을 했네요. 자, 조합이 나왔는데, 이 주택조합이 나왔는데, 지금 조합을, 이 주택조합까지 포함해서 몇 개의 조합을 봤을까요? 지금은 11월, 12월이라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다 날아가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합이 이것까지 해서 3번 나왔어요. 그럼 뭘 나오냐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한번 나왔고, 지난주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정비조합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오늘 주택조합. 이래서 조합이 3가지의 조합이 나왔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정비조합. 오늘 주택법에서 주택조합. 그래서 조합이 모두 몇 번 나왔다고요? 3번. 근데 3개가 다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3가지를 비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를 비교할 줄, 이게 이제, 이게 구분할 줄 아느냐, 이래서 문제가 쭉 등장을 하게 돼요. 한 번 들었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1, 2월에 또 하고,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해서 여러 번 할 거니까, 뭐 한 7, 8월쯤 가면 충분히 이제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박스에 보니까, 하단부 박스죠. 하단부 박스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직장주택조합. 요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주택조합, 그 다음에 현대조선 주택조합, 이런 게 직장주택조합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이 동일한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같은이라 그래요. 동일한 또는 같은 지역에 6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6월 이상 거주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주는 했는데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6월 이상 거주를 하면서 그게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또는 주거적 면적 이 85,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갖다가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주택종합은 동일한, 다른 말로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면 됩니다. 이 근무하는 자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 이하를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을 갖다가 소유한 자 또는 복리시설, 이 복리시설을 갖다가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복리시설, 어떤 것을 복리시설이라고 했던가요? 복리시설은 사람 관련 시설이라든가 애 키우는데 필요한 생활 편익 증진 시설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복리시설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소유했다는 거예요? 복리시설은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는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그 소유가 가능해요. 또 있습니다. 복리시설 중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유치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하고 유치원은 분양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복리시설이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파트하고 그 복리시설을 갖다가 함께 리모델링 했을 때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일한 같은 지역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은 동일한 지역으로 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학술적으로 뭐라 부를까요? 부산, 울산, 경남을 학술적으로 뭐라 부른다? 아니야. 뭐라 부르냐면 동남권 클러스터라 그래요. 동남권 클러스터.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뉴스 할 때 동남권 클러스터, 동남권 경제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동남권 클러스터가 인구 1000만 명이기 때문에 큰 경제지역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통합을 지금 이제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통합을 하는데 그냥 행정구역은 통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경제 통합을 한다는, 경제 통합. 그러니까 행정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울산, 부산, 경남 그 상태는 유지하면서 경제적 통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경제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메가시티를 이제 서울을 대적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누가 동남권 책임자가 있어야 되니까 누가 할래? 그럼 다투니까 돌아가면서 1년씩 돌아가면서 책임자 해라. 부산시장이 한 번 하고 경남시장이 한 번 하고 울산시장이 한 번 하고 그래서 1년씩 돌아가면서 책임자를 해라. 동남권 클러스터의 책임자는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 방안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만약에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라고 하면 울산에 있는 사람, 경남에 있는 사람이 가서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 그러면 부산 사람이 와도 되고 경남 사람이 와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지역이니까. 이해됐죠 이제? 예, 동일한 지역, 같은 지역이라고 하는 말, 그게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285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을 보세요. 지역주택조합이 그 7번을 봅니다. 7번을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은 하나로 묶어져 있죠? 285페이지 하단의 박스에 그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부울경입니다. 부울경은 뭐라 본다고요? 동남권이라고. 부울경을 뭐라 한다고요? 동남권 클러스터. 동남권 클러스터예요.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보니까 대구하고 경상북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갖다가 대경권이라 그래요. 뭘 한다고요? 대경권. 이거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국가에서 공인된 거예요. 대구 경북을 묶어서 뭘 한다? 대경권. 부산, 울산, 경남 묶어서 뭘 한다고요? 동남권. 이렇게 아예 딱 정해져 있어.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학술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그거를 국가에서 채용을 해서 학술지에서 논문을 그렇게 냈는데, 그 논문을 그대로 끌어다가 정책에 반영을 한 케이스예요. 이거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 오극 삼특이란 말 들어봤어요? 오극 삼특. 삼특은 뭐냐면 특별자치도지사가 3개다 이거. 뭐라고요? 특별자치도가 몇 개라고요? 3개. 그러면 거기 그 박스에 5번에 보니까 전북 특별자치도가 있죠. 5번에. 그 다음에 8번에 강원 특별자치도가 있죠. 그 다음에 9번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죠. 그래서 그게 삼특인 거예요. 뭐라고요? 삼특. 그 다음에 거기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를 묶어서 하나로. 그 다음에 대전, 충남, 세종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번에 그 국정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충청도 충남하고 대전하고 묶어가지고 통합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합을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지역 주민투표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충남시장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남하고 대전하고 다 통합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통합 의결을 지방의회에서 통합 의결을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통합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가는 겁니다. 대구하고 경북도 통합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대구 경북도 대경권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 공법은 행정에 관한 행정법이라고 그랬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법은 토목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라고요. 행정에 관한 행정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행정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같은 동일한 지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부울경은 하나의 경제권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 그래서 울산 사람이 가서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경남 사람이 다 가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이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같은 동일한 지역이 뭐냐라고 하는 그 개념 정도만 심어주겠습니다. 행정법을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288페이지를 봐요. 288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조합원 모집 방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합원을 갖다가 모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50% 이상의 사용권은 사용권원입니다. 사용권원을 갖다가 확보 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그다음에 공개 모집해야 돼요. 자,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50% 이상의 사용권원. 자, 사용권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용권원이라는 게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이거를 사용권원이라 그래요. 그거를 주택건설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50% 이상을 갖다 확보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주택건설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갖다가 확보하고 두 번째로서 그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대지의 소유권을 15% 이상을 갖다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헷갈릴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지 면적은 80% 이상, 대지 소유권은 15% 이상. 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해서 289페이지로 갑니다. 하단부입니다. 289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거기 7번 네모 조합 설립 인가.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 소유 여부입니다. 그래서 사용권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밑줄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맨 밑에 거기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 설립 여기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한다? 인가. 다시 한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뭘 받아야 한다고요? 인가.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근데 예외가 하나 있더라. 만약에 이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
국민주택을 갖다가 공급받으려고 그래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설립하라 되는데 교재 한 장 넘기세요. 교재 한 장을 넘기면 그러면 290페이지가 되겠네. 290페이지 맨 꼭대기 3번입니다. 꼭대기 보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밑줄 국민주택 공급.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래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인가 받아야 돼, 인가. 자, 이게 헷갈리니까 다시 합니다.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뭘 받으라고요? 인가.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신고. 자, 이제 프린트물 봅니다. 자, 3번 봅니다. 3번입니다.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뭐가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뜨리다. 들리죠?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는 인가가 아니라 뭐다? 신고다. X.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쉬었다 볼게요. 칠판 치우지 말고 놔두세요.